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정세와 통일 외교에 대한 대담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현인택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를 모시고 북한 체제 및 현황, 그리고 남북 관계와 통일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 시카고를 찾으신 소감 어떻습니까? 글쎄 아주 굉장히 활기찬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우리 교민 여러분들 아주 각자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고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시카고라는 도시에 대해서 평소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셨나요? 시카고 하면은 뭐 무슨 뮤지컬도 그렇죠. 있을 수가 있거네. 네. 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따뜻함과 네. 또는 좀 냉정함이 좀 같이 교차가 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네. 어디 시카고 스카이라인은 구경하셨습니까? 네, 아주 뭐 여러 곳 좀 돌아봤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높은 산이 없는 게 아주 가장 특징이고. 아쉽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시건 호수가 아주 넓게 펼쳐져 있어서 그렇죠.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어떤 일로 미국 그리고 시카고를 찾으셨나요? 제가 이제 이번에 워싱턴 DC를 거쳐가지고 지금 네. 시카고에 엊그제 왔습니다만,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그 가장 대표적인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그렇죠. 하고, 제가 지금 뭐 학교에도 지금 대학에 소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하고 같이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하고 공동으로 그 세미나를 주최를 했고요. 엊그제 뭐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내고 지금 시카고로 지금 들어와서 평화문제연구소가 또 여러 다른 기타 기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런 이제 통일 문제에 관한 그런 세미나에 제가 기조 발제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 발제에 제가 이제 참석해서 경청했습니다. 예. 시카고 한인 동포들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어떤 교감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글쎄 이제 지금 뭐 한반도 문제, 남북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멀리 또 내다본 통일 문제는 정말로 우리 그 민족의 생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비단 국내에 계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전 세계에 지금 같이 계신 우리 재외동포들의 또 깊은 관심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여기 우리 시카고에 계신 그 많은 우리 재외동포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새삼 확인했고 정말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북한 정세에 대해서 시카고 지역의 미국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최근 추대되면서 이 당군 정부를 장악한 북한 최대 권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3대 세습으로 이어진 북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조금 답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어떤 권력 구조라든지 상층부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은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3대 세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채 6개월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지도자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을 뿐이 아니냐.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는 보기가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북한 사회 자체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변해왔고 앞으로도 저는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이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국제사회 관심이 더욱더 고조가 되고, 특히 시카고 지역에서도 연일 톱뉴스로 보도가 됐을 정도입니다. 이 국제사회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벌써 그게 한두 해 된 것이 아니죠. 네. 그렇죠. 미사일도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뭐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우리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는 해에 2009년 4월에 그때도 막 전 세계가 북한의 말은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다. 이렇게 그렇죠. 저희들이 뭐 정확히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그런 실험을 했고, 뭐 절반밖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뭐 절반이라고 해서 정확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도 뭐 1, 2단계 로켓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아주 참담한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가지고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정말 인민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디다 쓰려고 지금 그렇게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국제사회가 아주 매우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말렸습니다만은 지금 발사를 감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핵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실험도 2009년 5월에 또 핵실험을 했고 또 뭐 이건 2차 핵실험이 됩니다만은 앞으로도 또 그 핵실험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어쨌든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이 지금 트러블 메이커가 돼 있고 이것은 동북아에 있어서도 크나큰 지금 그 안보에 위협이 될 그런 소지를 안고 있죠. 네. 이 북한의 도발 그리고 이런 미사일, 핵실험 등이 협박용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많은데 어떻게 시각을 보시나요? 그것은 두 가지로 물론 볼 수 있죠. 대외적으로 협박용이다. 또 대내적으로는 지금 김정은 체제가 갖고 있는 지금 정통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불과 지금 20대 후반, 뭐 나이는 지금 3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나이에 북한의 말하자면 명실공히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이론은 업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소위 강성대국을 자기들이 말하는 강성대국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됨과 동시에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즉시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다. 체제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체제 유지에 대한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전 세계 지금 여러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케이스를 보면은 어떤 나라는 밑으로부터의 혁명, 그런 시민혁명에 의해서 체제가 무너진 경우도 있고 위로부터의 혁명, 즉 쿠데타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막 북한에 있어서 소위 쿠데타라고 할 때 위로부터 혁명의 가능성은 아직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체제를 이루는 그 중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같은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거기에 대를 이어서 또 3대를 이어서 이렇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체제가 변하고 정권이 변하기는 좀 가능성이 비교적 낮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좀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시민운동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의 제한이 있고 또한 소통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100명의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를 도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 말씀은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북한의 시민들도 이제 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물론 없고 또 이동의 자유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외부와의 정보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네. 비근한 예로 지금 대한민국 국내로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들어온 그런 분들이 2만 6천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또 북쪽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지난 6, 7, 8년 사이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아마 20년 전 예를 들어서 또 그 이전처럼 완전히 외부와 완벽하게 거의 단절된 그런 사회는 지금 아니다. 식량난이 심각해져 가면서 북한의 그 식량난을 주민 스스로가 이겨내기 위해서 소위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장마당을 통해서 생계 유지를 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또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변화가 서서히 내부적으로도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어떤 구조적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금 북아프리카나 중동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제스민 레볼루션, 제스민 혁명이 되기는 아직 어려운 정도이긴 합니다만 변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탈북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군부 간부였는데 그분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개혁과 개방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은 나라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패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개혁과 개방을 꺼려 할까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그 체제 유지가 온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개혁 개방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마치 개혁 개방을 하면은 그것이 체제를 위협하고 전국적으로 체제 변화가 일어날까 봐 지금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결국 체제 개방을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체제에 큰 위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그야말로 가깝게 여기는 중국을 보십시오. 이미 개혁 개방 수십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세계 가장 다이내믹한 지금 경제를 가진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사회주의의 거의 원조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개혁 개방 지금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아주 거기 공단 같은 데를 가보면은 활발하게 아주 경제가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버마 같은 나라, 미얀마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나라가 지금 개혁 개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버마 같은 나라도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자급자족 경제라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려고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안 돼서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버마 체제가 지금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 연역적으로 정리해보면 2008년에는 금강산 사건이 있었고요. 2009년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그리고 2011년에는 비공개 접촉 폭로, 2012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네, 대형 사건들입니다. 북한의 의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간에는 쌀도 원조를 많이 주고 했습니다만은 핵 문제 같은 것은 전혀 우리 한국 정부가 언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너희들은 경제 협력이나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신 별 괴롭히지는 않을게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바탕하에서 남북한 간의 어떤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위에 협력이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대로 된 평화로 가는 길이다. 는 게 우리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진정한 평화 없이 진정한 협력이 있을 수 없다. 과거 그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북한이 핵기를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어떻게 평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마치 남북 간에만 뭐가 조용하다고 해서 평화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건 신기루입니다. 말하자면 이 속에서 제대로 된 경제협력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남북관계에 그야말로 미래를 걸 만한 그런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정말로 진정한 평화를 하자. 그 위해서 진정한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제대로 한번 건설해 보자.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부분이 결국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협박하고 괴롭히고 또 천안함, 연평도 이런 사건들을 일으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거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단호하게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남북관계의 미래는 제대로 건설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선 남북관계 말하자면 현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천안함 연평도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도 됐다고 생각되는데요. 당시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셨는데 어땠습니까? 처음 그 사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100% 북한이 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고위 정책 결정자들,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고위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세계에다가 공표를 해야 될 때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동시에 다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하에서 우리 국내 조사단뿐만 아니라 국제 조사단까지 다 들어와라. 그래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객관적인 그런 팀을 가지고 국제조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따르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것은 국내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북한의 소행을 뻔한 것이라면은 그때 바로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를 같이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그 당시 우리 정부의 생각이었고 저는 지금도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시 그런 사건이 오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국제적인 조사단을 만들어서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의 소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책임 있는 옳은 정부의 태도지. 물론 그것이 저희들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북한의 소행이다.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국제사회에 있는 여러 세계 시민들에게 정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역시 정확한 조사, 과학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결단이 옳으시고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북한이 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국제조사단이 그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일부 국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보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이 천안함 폭침, 침몰 아직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혹이 많이 있는데 그게 MB정부에 대한 불신 혹은 또 정치적 이용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글쎄 저는 지금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일간에 그런 의혹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지금 듣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요. 또 그것이 우리 정부가 또는 국제조사단이 발표한 그런 정도의 증거를 찾아내고 발표할 수 있을 만이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제조사단의 노력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보내고요. 그런 정도로 했으면은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북한의 수행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무엇인가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과학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의 의도는 조금 비껴가셨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친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요즘은 종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이 북한 체제와 그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표현으로 친북보다 어감이 훨씬 더 강렬하고 한편으로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말인데요. 이 종북 이슈가 현재 한국 사회와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결 방안으로 또 무엇을 보시나요? 글쎄 지금 우리 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헌법에 우리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있다. 이것은 매우 저는 안타까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하고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 간의 무슨 체제 경쟁이다.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과 그런 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망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하다. 그분들의 그야말로 자손을 위해서도 매우 저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시비비는 저는 뭐 물론 가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현실의 실정법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정치적인 문제는 또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정말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이제 그런 세계 선진 최인류 국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회에서 이제 그야말로 극복돼야 될 그런 과정이고 저는 반드시 극복된다고 봅니다. 역사는 큰 흐름에 따라서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거기에 누가 아무리 그것을 역사를 뒤돌리기 위해서 한들 그 흐름에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이슈 문제들이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제대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카고에서도 이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이틀에 걸쳐서 크게 열렸었는데요. 이 탈북자 이슈의 이면에는 한중 또는 북중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탈북자 이슈를 포함해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중국이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정학적으로도 많이 얽혀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한중 관계에도 92년의 수교 이후에 지금 올해가 2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간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탈북자 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 다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또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보도록 또 중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그런 여론과 또 어떤 규범들을 제대로 이번에 자기들도 한번 쳐다보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가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탈북자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권 문제입니다. 인권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논리가 거기 깔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사를 걸고 북한을 탈출을 했는데 도로 이분들을 북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도로 사지로 내모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중국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만 여기에서 정말로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잘 설득을 하고 또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을 아마 그야말로 뭐 우리가 협박해서 그런 일이 결과가 좋게 나올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모든 노력을 저는 한국과 미국이 또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 미국은 그야말로 자유의 나라, 또 인권이 철저히 보장이 되고 또 높은 스탠다드를 가진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계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미국의 경험과 또는 생각도 중국에게 충분히 좀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미가 또 노력을 하고 중국을 설득을 하고 또 중국이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와 또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제가 취재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 언론으로서 현재의 한미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특보께서는 바라십니까?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는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당사자인 대한민국, 한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은 논할 나위가 없고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일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독일은 통일에 즈음해서 영국과 프랑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와 도움으로 결국은 통일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북한 간의 관계, 한반도의 경우와 동서독의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만은 다른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견주어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다소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의 우리 도움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팩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정말로 잘 돈독하게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남북한이 서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네 나라가 한반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둘러싸여서 남북한이 통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국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설득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일본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고요. 러시아도 물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단독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국제정치의 현실상 또 우리가 부딪힌 여러 가지 내외적 환경의 현실상 또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청해야 될 때 가장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미 관계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도 우리 사회자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바마 행정부하고 우리 또 이명박 정부 사이에는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다는 얘기야.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가 또 이 정부를 떠나서 다음 정부에서도 또 그 다음 정부에서도 또 이루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충분한 능력을 쌓고 어느 순간이 올 때 통일의 호기를 맞았을 때 그야말로 통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저희들은 막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쌓아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미주 한인 동포들의 역할은 어때야 할까요? 미주 한인들의 동포의 역할은 정말로 커다란 역할을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 관계를 정말로 돈독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대외 언론들을 우리가 잘 또 우리 한국 쪽으로 그야말로 우호적으로 또 통일에 우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할도 또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에 계신 특히 또 시카고에 계신 우리 교민들께서도 이런 점 충분히 좀 인지를 물론 저는 잘 하시리라고 보고 이번 세미나에서도 제가 충분히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제가 느꼈습니다만은 그리고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현인택 대통령 특보께서 바라보시는 이상적인 통일의 방향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적인 통일의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단단한 평화를 건설하는 일.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로부터 옵니다. 핵을 가진 자와 같이 평화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고 그 위에서 남북한이 서로 상호 협력하고 경제 협력을 돈독하게 하면서 또 어느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 통합, 즉 통일로 이루어져가는 매우 점진적이면서도 평화적인 그런 통일이 저희 정부가 생각하는 통일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밤에 뵙겠습니다.